기술임용 합격의 길, 길차인식입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2026학년도 기술임용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저와 함께 1번부터 쭉 같이 풀어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이 2026학년도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가, 자, 평가를 좀 해보고 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또 출제가 될 것인가,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자, 이런 것들을 간단히 얘기해 본 다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2026학년도 기출문제 쉬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쉬웠다. 일반적인 기술임용의 난이도가 한 7 정도라고 봤을 때 2026학년도 기출은 한 5에서 6 정도, 자, 이 정도 난이도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부분에서 쉬웠냐? 개념 문제를 봤을 때, 자, 기술 임용에서 어떤 개념을 물어볼 때 이 개념에 대한 심화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개념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 세부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자, 이 2026학년도에는 그냥 나올 만한 부분의 개념을 물어보는, 나올 만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개념 확인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깊게 공부하신 선생님께서는 나는 이만큼 깊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좀 그냥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좀 얕은 문제들이 나왔네. 자, 이러면서 좀 많이들 당황해 하시면서도 허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당황하고 허탈해 하시는데 사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합격에 영향을 크게 끼치진 않습니다. 자, 우리 문제가 쉬웠건 어려웠건 올해 임용을 지원한 선생님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또 올해 뽑는 TO 정해져 있습니다. 쉽고 어렵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자, 문제가 쉬워서 전체 평균이 올라가건 문제가 어려워서 전체 평균이 내려가건, 자, 이게 합격에는 큰 영향이 없다. 합격에 영향이 있는 것보다 내가 다른 선생님들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 경쟁률을 뚫고 TO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나오면 조금 이득을 보고 조금 손해를 보는, 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어차피 다른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것 좀 쉽게 나왔는데 이러면 공부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올해 쉽게 나온 건 올해 조금 쉽게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술 임용을 준비해서 합격하면 되는 것이지 올해 좀 쉽게 나왔다고 우리의 공부 방향이나 기조를 다르게 가져갈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나요? 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매해 매년 이 난이도는 달라집니다. 올해 쉽게 나왔으니까 내년에 쉽게 나오진 않아요. 보통 난이도나 어렵게 나오거나 조금 다르게 나올 건데, 자, 엄청나게 갑자기 난이도가 급상승하진 않을 것이다. 자, 왜 그러냐? 사실 우리 기술 임용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이라는 과목이, 교과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문 지식을 익히고 어떤 전문 기능을 익히는, 자, 그런 목적의 교과가 아니고, 기술이라는 교과는 기술적 소양을 목표로 하는 교과이다. 네, 성인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하는 이런 소양을 갖추는 교과이기 때문에, 자, 물론 분야는 넓습니다. 여러 분야를 공부해야 하지만 각 분야들의 소양, 네, 성인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을 알아야 하는 교과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능을 익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도록 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 왜? 교과 특성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 2026학년도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트러스의 영부제를 판별하는 방법과 아니면 RLC 병렬 회로,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것들 우리 충분히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본 수업 시간에 대비를 했습니다. 충분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들이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 임용은 난이도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높게 나와봤자 우리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당연히 쉽게 나온 해도 있고 어렵게 나온 해도 있는데, 자, 지금까지의 아주 예전 기출부터 지금까지 기출을 풀어보면 우리가 못 푸는 문제 없습니다. 네. 1월부터 6월까지 본 개념 강의를 하고 그 이후에 기출을 푸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못 푸는 문제 없다. 네. 지금 트렌드와 맞지 않아서 넘어가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워서 못 푸는 건 아니다. 네. 뭐 지엽적인 우리가 배우지 않은 기출로 예측할 수 없는 지엽적인 개념이 나올 수는 있지만 난이도가 높아서 못 풀진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기술 임용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자, 난이도가 높아서 못 푸는 문제는 없다? 그러면 이걸 제가 정리하면 기술 임용은 내가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필요한 시험이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 임용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꾸준함으로 쟁취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술 임용은 내가 베이스가 없고 이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고 뭐 재능이 없고 이런 상황이라 못 붙는 시험이 아닌 그냥 꾸준함과 이 성실함이 있으면 충분히 합격을 쟁취할 수 있는 시험이다. 네, 충분히 먼저 합격한 선생님들이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자, 2026학년도 이 기출 1번부터 같이 쭉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2022 개정 실과 교육과정에 대한 초임교사와 수석교사의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쓰시오. 자, 2022 개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작성 방법부터 보면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단답형 문제죠.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기술 수업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중학교 기술의 내용 영역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중학교 기술의 내용 영역은 총론의 방향을 고려하여 기술적 문제 결과 혁신, 지속 가능한 기술과 융합의 두 영역으로 구성됐습니다.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 2026학년도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이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런 중학교 기술의 내용 영역은 두 가지가 있다. 기술적 문제 결과 혁신, 지속 가능한 기술과 융합. 일단 요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기술교육론, 자, 이런 경우는 암기가 90% 이상입니다. 우리가 자, 이 부분에 왜 이런 워딩이 쓰였는지 자,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해봤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암기를 해야 한다. 누가 더 많이 암기했냐, 디테일하게 암기했냐,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자, 문제들도 사실 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개념 중 하나를 쏙 빼놓고 여기에 들어갈 걸 써라.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냥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자,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임용은 특히나 암기할 게 많은데 이러한 암기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누가 더 훨씬 많이 하냐, 디테일하게 하냐, 자, 이런 싸움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데 자, 이런 거 내가 암기할 거 안 그래도 많은데 자, 이런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말고 그냥 인출에 대한 힌트 집어넣고 몇 번 읽어보면 충분히 임용시험장에서 인출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2022 교육과정은 최근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하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또 다른 최근 교육과정이 새로 출시가 되면 자, 이거 공부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새로운 교육과정, 지금의 새로운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공부해야지 또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오면 그걸 공부해야 된다. 이 2022 교육과정은 그때가 되면 기억에서 지워야 된다. 기억, 지움. 뭐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고 했죠. 기억, 지융. 기술적 문제 결과 혁신, 지속 가능한 기술과 융합.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각 영역별 핵심 개념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만약에 내가 2026학년도 임용을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지속 가능한 기술과 융합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 다 암기를 하고 있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암기를 못했으면 못 맞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암기를 해야 한다. 어떻게? 자, 암기할 게 많은데 여기에 많은 시간을 쓰진 말고 우리가 그냥 인출에 대한 힌트 하나 집어넣고 쭉쭉쭉 읽어보면 충분히 인출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인출법 좀 이야기하면
대학교 때 정인이라는 친구와 제가 사귄 적이 있는데 이 정인이가 저한테 파스타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한창 이 로제 파스타 이런 게 유행해서 로제 파스타를 해줄게 해서 정인이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 파스타가 유행인데 파스타랑 빵을 함께 주는 게 유행이었어요. 파스타를 뭐 빵에 담아주거나 아니면은 파스타 위에 무조건 빵 조각을 올려줘서 소스에 빵을 찍어 먹을 수 있게. 자, 그래서 정인이가 파스타 해줄게 하고 막 로제 파스타를 만들어줬는데 정인이가 요리를 되게 못했습니다. 요리를 되게 못해가지고 파스타 막 만들고 거기에 이제 냉동실에 있던 빵을 올려놔야 되는데 이걸 구워서 줘야 되는데 그대로 안 굽고 냉동 생지를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게 맞나 싶으면서 와그작 막 먹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 말해야겠다. 정인이한테 생지를 먹일 순 없다. 정인아, 로제 파스타, 로제 위에 그건 생지야. 이렇게 면박을 줬습니다. 로제 위에 그건 생지야. 근데 또 정인이가 시무룩할까봐 위로도 해줘야겠다. 기운내. 정인아, 로제 위에 그건 생지야. 기운내.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된다. 정의나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로제는 없죠. 로봇과 제어, 국언, 구조물과 건설, 생지, 생명기술과 지속가능, 기윤, 기술과 윤리. 자, 이런 식으로 인출에 대한 힌트 하나 넣어놓으면 충분히 우리가 몇 번 읽어보면 시험장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고등학교는 선택 과목으로 로봇과 공학 세계, 창의공학 설계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모두 공학 분야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택 과목 로봇과 공학 세계, 창의공학 설계가 포함되었죠. 맞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통해 기술교육의 외재적 가치로서 기술 및 공학 분야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기술교육의 외재적 가치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적 소양, 그리고 기술적 능력, 진로 탐색, 사회적 웰빙.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일단 계속 보면 중학교 시획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도 기술 무엇을 제시하고 있고 가치, 태도, 내용 요소에서도 무엇과 자아 실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교육과정의 성격도 역시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자, 2026학년도 임용에서도 문제 2개에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오늘 저녁은 소고기랑 양고기를 먹을 거야. 네, 오늘 저녁의 목표는 소양이야. 아주 맛있는 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아도 굳이 방문해서 진탕 먹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된다고 했죠. 이 성격을 보면 교육 목표 측면에선 목표는 소양이야. 교육 목표 측면에선 기술적 소양이고, 자, 굳이 방문할 거야. 구조 측면에선 기술학적 지식이고, 방문, 교육 방법 측면에선 기술적 문제 해결이고, 진탕, 진로 측면에선 기술 진로 탐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에서는 자, 기술적 소양, 그리고 기술적 문제 해결, 기술 진로 탐색,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중에 겹치는 것보다 진로 탐색이죠. 진로 탐색이다. 또 가치, 태도, 내용 요소에서도 진로 탐색과 자아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런 가치, 태도, 내용 요소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거 키워드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 번 쭉 읽어서 눈에 익게 봐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니은은 뭐다? 진로 탐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니은은 진로 탐색이다. 다음은 에너지 발전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쓰시오. 자, 괄호는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이다. 핵분열은 우라늄, 플루토늄 등의 무거운 원자핵에 무엇을 충돌시켜 가벼운 원자핵들로 쪼개지는 현상이다. 자, 이 과정에서 전체 질량의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를 발전에 이용하는 기술이 원자력 발전이다. 자, 우리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에 무언가를 충돌시켜 에너지를 뽑아내는 그런 발전인데, 자, 뭘 충돌시킨다? 중성자를 충돌시킵니다. 중성자. 중성자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성이 없는 중성이기 때문에
반발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충돌이 일어난다. 자, 그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라늄의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자, 우라늄이 쪼개지게 됩니다. 핵분열로 우라늄이 쪼개지게 된다. 우라늄이 빵 쪼개지면서 그때 중성자들도 튀어나옵니다. 근데 튀어나온 중성자가 옆에 있는 다른 우라늄을 건드리게 되고 그럼 또 우라늄은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튀어나온다. 튀어나온 중성자들이 다른 우라늄을 건드리게 되고 우라늄은 쪼개지면서 중성자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계속 중성자가 튀어나오는 반응을 핵분열 연쇄 반응이라고 하죠. 핵분열 연쇄 반응이다. 자, 근데 이때 자, 우라늄이 쪼개졌는데 이 쪼개진 것들의 질량의 합을 계산해 보니까 쪼개지기 전 우라늄보다 질량이 부족해지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질량이 부족하더라. 그 질량 부족만큼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긴다. 네. 질량 결손만큼, 질량의 감소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에 이용하는 방식이 원자력 발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자력 발전이다. 자, 그래서 기억엔 중성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열 중성자도 답이 되나요? 자, 열 중성자도 답이 됩니다. 중성자는 너무 빠르면 이 우라늄을 그냥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조금 느릴 때 이런 핵분열이 잘 일어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성자가 조금 느릴 때 핵분열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이 빠른 고속 중성자를 좀 느리게 열 중성자로 만들어줘야 핵분열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라늄과 반응하는 중성자는 열 중성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고속 중성자를 속도를 줄여서 열 중성자로 만드는 장치가 뭘까요? 속도를 줄이는 감속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감속제는 속도를 줄이는데 자, 많이들 헷갈리는 게 속도를 줄여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냐? 아니죠. 오히려 속도가 빠를 때 핵분열 연쇄 반응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이 감속제는 핵분열 연쇄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알아주시면 된다. 자, 니은 에너지는 해양 표면을 따라부는 바람에 의한 유체 입자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으로 발생하는 위치 에너지의 합성으로 생성된다. 자, 이와 같은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것을 어떤 발전이라고 한다. 자, 우리 해양 표면을 따라부는 바람에 의해서 유체 입자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와 또 자, 이렇게 운동할 때 위에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려는 중력에 의한 에너지가 있겠죠. 자,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합성. 이거 뭐다? 자, 표면을 따라 부는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파도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럼 파도에 의한 에너지 뭐? 파력 에너지가 되겠죠. 이거 파력 에너지다. 네. 이런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것을 파도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걸 파력 발전이라고 한다. 자, 이 그림도 파력 발전의 한 발전 방식인 진동수주형이 나왔죠. 파력 발전은 이 가동물체형, 진동수주형, 월파형이 있는데 자, 이거 진동수주형이다. 자, 파도가 직접 동력을 만드는 터빈에 접촉하지 않도록 중간에 공기실을 두는 것이죠. 파도가 공기실에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에 의해서 터빈을 돌려주는 것이다. 자, 어떤 특징이 있냐? 파도가 직접 터빈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터빈은 내구성이 강하다. 하지만 중간에 공기실이라는 매개체를 하나 둠으로써 자, 동력 전달이 이렇게 나눠서 되기 때문에 공기실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손실이 일어나 자, 전체적인 이런 에너지 효율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겠죠. 자, 그러면 니은은 진동수주형이라고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림은 파력 발전의 한 발전 형태인 진동수주형인데 이 내용을 봤더니 진동수주형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죠. 네. 터빈 발전기를 간접적으로 파도와 접촉시킨다. 뭐 이런 내용도 없고 공기실을 준다.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그대로 그냥 파력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문맥상 여기 들어갈 건 파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모델에 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쓰시오. 자, 네트워크 모델이 나와 있고 우리 글을 보면 OSI 참조 모델은 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하고 설계하기 위하여
제정된 표준 참조 모델이다. 반면에 어떤 모델은 네트워크에 실제로 구현된 모델로서 그림과 같이 4계층으로 구성된다. 자, 그중 니은은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최상위 계층으로서 자, 저러한 프로토콜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트워크 모델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OSI 7계층 그리고 TCP IP가 있다. OSI 7계층은 이 네트워크 계층을 7개로 세분화함으로써 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네트워크 통신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해하고 설명해주는 그런 교육용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7계층으로 나눠서 자, 우리가 세분화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용 모델이다. 반면에 TCP IP 모델은 실제로 이렇게 통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현한 그런 실제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OSI 7계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용 모델이고 TCP IP 모델은 실제 이렇게 통신이 작동하는 통신의 과정을 구현한 그런 실제적인 모델이다. 자, 그 다음 OSI 7계층의 각 계층이 나왔는데 이 계층도 임용시험에 지금까지 꾸준히 나와왔고 2026학년도에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자, 이런 계층의 명칭들 알고 있어야 한다. 일단 OSI 7계층부터 자, 이것도 역시나 하나하나 다 암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고 인출에 대한 힌트만 하나 넣어주자. 자, OSI 7계층은 응푸세전 내대물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데 자, 인출에 대한 힌트를 좀 얘기해보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 똥을 쌉니다. 응아를 막 싸니까 응아를 싸고 막 푸푸 하니까 나라에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세금을 걷어야겠다. 길거리에 똥을 싸면 앞으로 세금을 걷는다. 응아, 뭐 푸푸를 싸면 응푸세를 걷겠다. 막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됩니다. 돈도 없는데 막 반발이 막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세금을 걷기 전에 일단 좀 계도 기간을 둬서 세금을 걷기 전에 자, 네 대를 때리겠다. 네 대를 때리겠다. 근데 그냥 때리면 아프니까 물사대기 네 대를 때리겠다.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 응푸세 전에 4대 물사대기를 때리겠다. 응푸세 전 4대 물. 자,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응용 프레젠테이션 세션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물리 계층. 자, 이렇게 응푸세를 걷기 전에 4대 물사대기를 때리겠다라고 선언을 했더니 이제 길거리에 똥을 싸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4대 맞기 싫어. 참아야겠다. 응가를 싸기 전에 응아를 하기 전에 인내를 해야겠다. 응전 인내. 이렇게 TCP IP까지 같이 암기할 수 있다. 응전 인내. 네. 응용 계층,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 네트워크 접근,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된다. 얘는 응용 계층이다. 자, 기본적인 우리 계층의 명칭들과 또 계층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그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생명기술을 활용한 식품 생산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쓰시오. 자, 괄호의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단답형이죠. 전 세계 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져 왔다. 자, 이와 관련하여 대체육이 미래 식량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대체육은 식물성 원료를 가공하거나 동물 세포를 활용하여 만든 인공육을 말한다. 자, 그중 기억은 도축하여 고기를 얻는 대신에 동물의 세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자, 세계 인구가 더 많아짐에 따라 사람들이 많아지기에 따라 이 식량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죠. 다들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데 고기를 키울수록 소나 이런 걸 키울수록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니까 자, 이런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대체육이 개발되고 있는데 자, 식물성 원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동물 세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식물성 원료를 콩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고기에 식감을 주거나 고기에 맛을 주도록 이렇게 가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 세포를 근육 조직에서 추출해서 자, 그걸 실험실에서 대양 증식과 분화
네, 실험실에서 이렇게 배양을 거쳐서 자, 어떠한 근육 조직을 얻은 다음에 그걸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자, 세포를 채취해서 그걸 배양함으로써 고기를 얻는 것. 이걸 배양육이라고 합니다. 배양육이라고 한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배양육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미분화 세포인 무엇이 필요하다. 자, 무엇은 동물의 근육 조직에서 추출되며 영양분을 공급받아 근육세포와 지방세포 등으로 대량 증식하고 분화하는 과정을 거쳐 기억으로 만들어져 식품으로 활용된다. 자, 우리 일단 이 힌트를 보니까 여러 종류의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미분화 세포는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분화 능력이 있고 또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자기 재생 능력이 있다. 자, 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자, 이거 줄기세포인데 자, 계속 봤더니 동물의 근육 조직에서 추출되며 근육 조직에서 추출되는 거 이거 성체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가 있는데 그냥 이 동물의 근육 조직에서 추출해서 이걸 분화시켜서 근육을 얻어서 식품으로 활용하는 거. 성체 줄기세포이다. 구체적으로 성체 줄기세포가 답이 됩니다. 이러한 인트로. 자, 만약에 줄기세포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답은 될 수 있습니다. 왜? 줄기세포를 넣었을 때 이 5개념이 없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넣어도 줄기세포가 성체 줄기세포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말은 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도 답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 답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줄기세포가 성체 줄기세포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줄기세포도 답이 된다 라고 주장하면 그냥 세포도 성체 줄기세포, 줄기세포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포를 넣어도 5개념은 없으니까 세포도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논리까지 펼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줄기세포가 답이 되냐 안 되냐 이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이 주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출제자가 인정해주는 출제자의 어떤 이 채점 기준, 출제자의 주관, 이런 것들에 따라 출제자가 여기까지는 이 범위까지는 답으로 인정해야겠다. 안 된다. 이것만 답으로 인정해야겠다.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 줄기세포는 명확한 답이고 줄기세포는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건 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을 보고 채점을 할 때 흔히 말하는 이 칼채점, 칼채를 좀 권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억, 니은 살펴봤고 다음은 초임 기술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강의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자,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지식 유형을 쓰고 그 지식 유형의 목적을 서술할 것. 자, 이번 시간에는 기술교육의 가치에 따라 추구해야 할 교육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교사는 학생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학습 경험이 아니라 구체적 사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무언가를 제작하는 실천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네, 이 기술이라는 교과는 기술적 교양을 얻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과가 아니고 학습자에게 이런 무언가를 제작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교과라는 것이죠. 실천적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자, 실천적 학습 경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강의식 수업보다는 손놀림 활동 중심 수업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조작적 욕구죠. 공작적, 조작적 욕구이다. 왜 조작적인가요? 실천적 욕구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기술교육론 같은 경우는 교수님의 책을 근거로, 교수님의 책을 옮겨놓은 제 교재를 근거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책에 있는 워딩 그대로 출제가 많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대로 써야 한다. 실천적이 들어갔을 때도 맥락상 맞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다. 역시나 기술교육론은 90% 이상 암기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작적,
공작적 욕구이다. 그렇다면 실습을 많이 하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런데 단순한 기능을 학습하기 위한 실습은 아닙니다. 어떤 교육의 관점에서 단순히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치중하기보다는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무엇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교육의 학문적 기초로서 럭스와 레이가 제시했던 인간의 지식 유형 중 무엇을 토대로 고민해야 합니다. 자, 무엇적 학습 경험, 이게 뭐냐면 단순히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치중하기보다는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무엇적 학습 경험. 요 워딩 그대로 제 교재와 교수님의 책에 그대로 노작교육의 정의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다? 노작이다. 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교수님의 책을 근거로. 자, 요거 노작이다. 노작이 뭐냐? 일과 놀이 사이에 있는 것으로, 자, 일처럼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게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놀이처럼 나의 어떤 내적인 즐거움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 이 일을 함으로써 창조적 변용성을 얻는 게 목적인 학습 경험이 바로 노작적 학습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게 노작이다. 또한 기술교과의 학문적 기초로서 럭스와 레이가 제시했던 인간의 지식 유형 중 무엇을 토대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IACPA를 주장한 이 럭스와 레이는 인간의 지식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기술적 지식, 규범적 지식, 형식적 지식, 실천과학적 지식. 자, 기술적 지식이 기술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거 서술이란 얘기다. 기술, 서술에 대한 얘기다. 기술과 관련 있는 지식의 영역은 실천과학적 지식이다. 자, 이 인간의 지식, 여러 개의 지식 영역 중 기술이라는 교과는 이 실천과학적 지식과 관련이 있는 교과다 보니까 다른 지식의 영역과 다른 독특한 지식의 영역에 근원한 교과이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 기술이란 교과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겠죠. 과학, 수학, 미술 이런 것과 다르게 독특한 지식의 영역에 근원한 교과이기 때문에 기술교육 필요하다. 기술교과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지식의 유형 중 이 디귿에 들어갈 건 실천과학적 지식이고 그 지식 유형의 목적을 서술할 것.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2026학년도 임용 대비 자, 제 모의고사 중 7번째 모의고사 한번 1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왜 보냐? 상호배타적인 4가지 지식 영역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첫째, 기술적 지식은 어쩌고 저쩌고. 둘째, 규범적 지식은 어쩌고 저쩌고. 셋째, 형식적 지식은 어쩌고 저쩌고. 넷째, 실천과학적 지식이 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가치 있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인간의 행동 방법을 다루는 지식이다. 실천과학적 지식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실천과학적 지식은 기술적 선명이나 규범적 판단을 넘어서 자, 실천에서 무엇과 무엇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자, 실천과학적 지식의 목적이 뭐다? 실천에서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네, 자, 우리 이 부분 기술 임용이 아닌 공업 임용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리고 임용 대비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는데 자, 이렇게 임용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잘 맞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 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본 지식이 없건 아니면 어떤 특별한 계산 능력이나 아니면 머리가 그렇게 비상하지 않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기술 임용은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목적은 뭐다? 실천에서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다음은 교육실습생의 고등학교 기술 수업에 대한 실습 일지와 지도교사의 지도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자, 교육실습생이 지도를 했는데 어려웠다. 그래서 지도교사가 지도를 해줬다. 이런 흐름이겠죠.
밑줄진 기억에 해당하는 세 가지 요소를 잭슨 스밀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하여 서술할 것, 괄호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밑줄진 디귿에 해당하는 협동학습 모형을 쓰고 스테드 모형과의 절차적 차이점을 서술할 것. 보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세 가지 요소. 자, 일단 교육실습생의 고등학교 기술수업 실습 일지를 봤더니 오늘은 처음으로 직접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날이었다. 수업 주체인 기술의 개념과 영역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4명씩 모듬을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고자 계획했다. 자, 그러나 수업을 진행해보니 소수의 학생들이 모듬의 성과를 독점하거나 모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학생이 있었다. 일부 학생은 이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는 문제도 발생했다. 자, 어떻게 수업을 개선하면 좋을지 고민이다. 네, 모듬 활동을 했는데 잘 안 됐다라는 것이죠. 성과를 독점하거나 아니면은 책임감이나 동기가 없어서 무임승차했다. 모듬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이에 대해서 지도교사가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자,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줬다. 수업에서 겪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1안, 과제를 전문화하여 분담하도록 하는 직소 모형. 자, 우리 직소 모형 간단히 설명하면 전체 학습을 몇 개로 나눠서 각 학생들에게 너가 이 부분의 전문가가 돼야 돼. 이렇게 각 학생들에게 각 부분을 분담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은 분담한 전문가끼리 모여서 전문 과제를 학습하고 다시 원모듬으로 돌아가서 내가 학습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친구들은 또 각자 학습한 부분을 알려주면서 자, 이렇게 일부분씩 모아서 전체 학습을 완성해 나가는 마치 직소 퍼즐과 같은 그런 모형을 직소 모형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전문가 집단 학습 활동을 위해 잭슨 스밀 교육과정 이론을 토대로 과제 주제를 제조건설 수송 및 통신 기술로 세분하고 각 주제별 학습 내용을 시스템 요소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자, 잭슨 스밀에서 우리 각 학습 영역을 4가지로 분류했죠. 제조건설 수송 통신 그리고 시스템 요소는 3가지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시스템 요소 뭐다? 투입 과정 산출이죠. 투입 과정 산출, 뭐 거기에 피드백도. 투입 과정 산출이 이 시스템 요소의 3가지 영역이다. 자,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이 잭슨 스밀은 IACP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IACP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계승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투입 과정 산출 중 과정 요소는 다시 2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네, 이 과정 요소를 관리 요소와 이 생산 요소로 또 세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3가지 요소는 투입 과정 산출이다. 자, 그 다음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자, 2번째 안은 모듬원의 개별적 향상 점수를 모듬의 점수에 반영하여 평가하는 스테드다. 자, 스테드 모형을 적용하면 학생 개개인의 기본적 능력과 무관하게 무엇을 균등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 우리 스테드는 모듬원의 개별적 향상 점수를 모듬 점수에 반영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자, 이러니까 내가 능력이 낮더라도 향상 점수를 반영한다면 능력이 낮더라도 열심히 하면은 팀 점수에 기여할 수 있다. 구성원에게 성공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스테드 모형은 이런 성공 기회 균등이 특징이다. 자, 이외에도 모듬원의 개별적 향상 점수를 확인하는 방식이 아닌 개별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방식의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자, 무엇을 균등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네. 뭐 이런 방법으로도 성공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스테드처럼 개별 향상 점수를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학생끼리 경쟁하는 방식으로 성공 기회를 보장해 준다. 이거 TGT, 팀 게임 토너먼트입니다. TGT다. 자, 어떻게 성공 기회를 보장해 주느냐? 내가 능력이 낮더라도 능력이 낮은 학생끼리 능력이 낮은 다른 팀 학생과의 경쟁을 통해서 자, 능력이 비슷하니까 충분히 내가 이길 수도 있겠죠. 이런 개별 학생끼리 경쟁을 통해서 성공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도 있다. 이거 뭐다? TGT다. 자, 그래서 TGT가 되고 스테드 모형과의 절차적 차이점을 서술해라. 절차적 차이점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절차적 차이점이다. 스테드는 개별 평가를 통해서 개별 향상 점수를 확인해 팀 점수에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성공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주며 자, TGT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성공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준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된다.
자, 스테드는 개별 평가를 통해 향상 점수를 산출하고 팀 점수에 반영하는 방식인데 TGT는 토너먼트 퀴즈 게임을 통해 팀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성공 기회를 균등히 보장해 준다. 자, 가는 보통 선반을 나타낸 것이고 나와 다른 선반에서의 기본 작업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자, 이게 선반이고 가공 방식이다. 괄호의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주요 역할 한 가지를 서술할 것, 괄호의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괄호의 디귿에 해당하는 선반 작업의 용어를 쓸 것. 자, 보겠습니다. 선반의 주요 장치 4가지 이야기했는데, 자, 주축대, 심압대, 왕복대, 배드가 있었죠. 주축대에 공작물을 꽂아서 주축대가 공작물을 이 조로 주축되어 있는 척에 달려있는 조로 공작물을 고정해서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공작물이 너무 길다면 자, 끝부분이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도 고정할 부분이 필요하다. 바로 심압대죠. 심압대는 그래서 주축대 반대편에서 공작물을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자,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공작물을 고정하기 위해서 자, 이 심압대에 드릴을 꽂아서 공작물의 센터 구멍을 속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공작물을 고정해 주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자, 공작물을 고정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렇지만 자, 이렇게 드릴을 꽂아서 드릴링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작물을 주축대 맞은편에서 고정하는 역할도 맞지만 그 기능을 쓰라고 했다면 드릴링을 써도 답은 된다. 드릴링 기능도 있다. 드릴링이 된다? 넓히는 보링도 되겠죠. 이렇게 구멍을 뚫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왕복대는 뭐냐? 이렇게 주축대와 심압대에서 공작물을 고정하면 왕복대는 공구를 고정해서 자,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공하는 역할을 하겠죠. 배드는 뭐냐? 침대. 말 그대로 다른 것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게 어떤 가공이냐? 어떤 바이트냐? 자, 이렇게 홈을 파는 거니까 홈바이트겠죠. 홈을 파는 홈바이트이다. 자, 이건 어떤 가공이냐? 그림을 봐도 나사를 가공하고 있죠. 나사 가공이다. 근데 어떤 나사? 지금 나사산이 밖에 있는 수나사 가공이죠. 네, 수나사 가공이다. 자, 나사 가공 안 되나요? 나사 가공은 이 나사가 나사 안에 앞나사, 수나사가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나사인지 수나사인지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근데 일부 교과서에는 그냥 나사 가공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이런 그림을 나사 가공이라고 표시한 그림도 있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근거로 나사 가공 정도는 정답 처리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가는 두 축이 평행한 기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표준 스퍼 기어의 구동을 나타낸 것이다. 조건을 고려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자, 일단 기어 그림이 나오고 있고 괄호의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나에서 기어 1의 피치원 지름의 값을 쓸 것, 나에서 기어 2의 이끄던 지름의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쓸 것. 자, 요런 거는 풀이 과정을 같이 써야 되겠죠. 이런 건 답만 써도 되지만 풀이 과정까지 함께 써야 한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기억에 들어갈 것. 우리 이 두 축이 평행한 기어를 일반 기어, 스퍼 기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두 축이 평행하지만 기어의 이빨이 사선으로 나 있는 기어를 헬리컬 기어라고 하죠. 자, 몇 개만 더 얘기해 보면 두 축이 평행한 기어를 스퍼 기어라고 하는데 두 축이 평행하지 않고 어떠한 각도를 이루고 있는 기어를 베벨 기어라고 합니다. 자, 두 축이 어떠한 각도를 이루고 있는 기어를 베벨 기어라고 하는데 베벨 기어 중에서도 자, 이렇게 이빨이 사선으로 나 있는 기어를 스파이럴 베벨 기어라고 합니다. 자, 두 축이 평행하지 않고 각도를 이루고 있는 베벨 기어 중에서 이빨이 사선으로 나 있는 스파이럴 베벨 기어 중에서 두 축이 만나지 않고 편심되어 있는 기어를 하이포이드 기어라고 한다. 자, 하이포이드 기어까지 각각 명칭 알아야 한다. 이 하이포이드 기어는 종감속 기어에 사용되는 기어이죠.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헬리컬 기어, 렉과 피니언도 있다. 이렇게 아주 큰 기어, 마치 일자와 같은 확대해서 보면 일자와 같은 기어를 렉이라고 하고, 자, 거기에 있는 아주 작은 기어를 피니언이라고 한다.
자, 이제 나의 그림을 볼 건데 조건을 봤더니 단위는 밀리미터이다. 나에서 축의 중심간 거리는 160이다. 나에서 모듈은 4다. 나에서 기어 2의 피치원 지름은 240이다. 척도는 NS다. 자, 보겠습니다. 나에서 중심간 거리는 160이다. 각각의 중심간의 거리는 160이다. 자, 이번에 피치원 지름은 240이다. 이 피치원 지름이 240이면 반지름은 얼마다? 자, 240 나누기 2니까 120이 되겠죠. 자, 이게 160이고 120이니까 자, 이거 얼마? 40이 될 겁니다. 그럼 1번의 피치원 지름은 40, 40이니까 80이 되겠죠. 자, 요거 80이 된다. 자, 그 다음 모듈은 4라고 했는데 기어 2번에 이끄던 지름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끄던 지름. 자, 피치원 지름, 이끄던 지름이 뭐냐? 피치원 지름은 이 기어가 서로 맞물리는 가상의 선을 원통처럼 연결한 게 피치원이 되겠죠. 그 원까지의 지름이 피치원 지름이다. 자, 그래서 지금 중심부터 이 가상의 원통까지 여기까지의 지름이 피치원 지름이 됩니다. 이끄던 지름은 뭐냐? 이끄던은 이 끝이 이 끝부분이죠. 이 뿔이 이 끝.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지름이 이끄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피치원 지름이라면 거기에다가 이만큼을 더해준다는 얘기죠. 지름이니까 자,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이만큼을 2개 더해주면 240에다가 이만큼 2개를 더해주면 이끝원 지름이 된다. 자, 그럼 이만큼의 길이 어떻게 구하냐? 이만큼의 길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우리 문제 나온 조건이 뭐가 있냐? 지금 모듈이 나와 있죠. 모듈에 대한 공식 배웠는데 자, 모듈은 DMG. 네. 모듈은 피치원 지름을 이수로 나눈 것이다. 자, 근데 지금 이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이걸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모듈이라고 하면 피치원 지름을 이수로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피치원 지름이 커지면 기어가 커지고 피치원 지름이 작아지면 기어가 작아지는데 기어의 크기에 비례하겠죠. 기어의 크기를 이수로 나눈 것이다. 기어의 크기에 따라서 자, 기어 하나가 차지하는 비율을 모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기어의 크기에 따라서 기어 하나가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모듈이다. 자, 근데 우리 또 다른 개념을 배운 적도 있는데 이 모듈이 똑같아야 기어가 맞물릴 수 있다. 자, 이런 개념도 배웠죠. 크기에 따라서 기어 하나가 차지하는 비율이 똑같아야 이 기어들이 맞물릴 수 있다. 자, 그래서 모듈은 두 기어가 맞물리기 위한 어떤 기본 단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기어가 맞물리기 위한 기본 단위. 수학으로 따지면 100% 부합하진 않지만 두 기어의 최대 공약수, 이런 느낌이라고 봐도 됩니다. 두 기어가 맞물리기 위한 최소 단위가 모듈이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피치원 지름에서 튀어나온 이 높이가 바로 모듈이 됩니다. 이 높이가 모듈이다. 자, 왜 모듈이냐? 원래 이 기어를 처음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이 피치원에서 얼만큼 튀어나와야 되느냐? 기어의 이빨이 이 끝원이 얼만큼 튀어나와야 되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다면 자, 상대방의 이 뿌리를 간섭해서 서로 파괴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작다면 기어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를 정해야 되는데 두 기어의 호환성을 위한 이러한 최소 단위 모듈로 하면 호환성도 좋아지고 적당하겠구나 해서 이 높이를 모듈로 정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피치원 지름부터 얼만큼 이 끝원이 위로 올라가 있냐? 이 끝부분이 위로 올라가 있냐? 모듈만큼 올라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끝원 지름 어떻게 구하죠? 피치원 지름에 이만큼 모듈만큼 더해주고 저만큼 모듈만큼 더해지기 때문에 이 모듈을 더한 값이 이 끝원 지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풀이 과정까지 함께 쓰라고 했으니까 자, 이 끝원 지름은 D2의 피치원 지름에 이 모듈을 더해준 것이다. 자, 240 대입하고 4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248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가능 교량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고 나는 트러스교의 구조 해석이다. 조건을 고려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자, 교량의 종류와 트러스교 구조 해석이다. 일단 작성 방법부터 보면 괄원이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나에서 H 지점의 수직 반력의 값을 쓸 것, 나에서 FG 부재의 부재력의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쓸 것. 자, 일단 하나씩. 단순교는 걷어의 양끝이 단순 지지되어 다른 교량에 비하여 설계와 시공이 용이하다. 자, 트러스교는 부재를 삼각형으로 이어가며 만든 교량으로 하중 분산 효과가 크다. 현수교는 주 케이블을 주탑에 매달고 양쪽 끝을 앵커 블록에 고정시켜 하중을 지지하는 교량이다. 자, 이때 주 케이블에 작용하는 지배적인 힘은 무엇이며 주탑의 간격과 높이 등을 조절하여 경관을 넓게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우리 교량의 종류, 단순교, 트러스교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문제는 이 현수교죠. 현수교 주 케이블에 작용하는 지배적인 힘이 무엇이냐? 현수교의 주 케이블, 주탑에 주 케이블을 치렁치렁 매달아 놓고 부 케이블로 이렇게 교량을 지지하는 형태인데 주 케이블에 어떤 힘이 작용하냐? 지금 교량의 무게로 인해서 부 케이블로 주 케이블을 당기고 있죠. 이 당기는 힘, 인장력이 주로 작용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수교에서 지배적인 힘은 인장력이다. 자, 이와 비슷한 교량 하나 얘기하면 아치교가 있죠. 아치교는 이 아치가 교량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교량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자, 교량의 무게를 지탱한다? 어떻게? 자, 여기 끝부분까지 압축력으로 전달하겠죠. 교량의 무게를 압축력으로 전달한다. 자, 아치교의 지배적인 힘은 압축력이고 현수교의 지배적인 힘은 인장력이다.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 자, 그 다음 우리 트러스교에서 일단은 이 H 지점의 수직 반력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봤더니 풀이 과정과 답안의 작성에서 길이에 다니는 미터, 수직 반력과 부재력에 다니는 킬로뉴턴, 핀 모멘트에 다니는 킬로뉴턴 미터로 하여 단위에 맞게 숫자만 쓸 것. 나에서 모든 트러스 부재의 재질 및 단면적은 균일하고 자체 무게는 무시한다. 자, 수직 반력은 윗방향을 양으로 하고 트러스 부재력에 대한 양의 부호 교역은 다음과 같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요 조건, 단위에 맞게 숫자만 쓸 것. 자, 전에 없던 새로운 조건이 나왔습니다. 단위에 맞게 숫자만 쓸 것.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단위가 나온다면 6kN 이렇게 나온다면 단위에 맞게 숫자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실수로 단위까지 썼는데 이거 답이 되나요? 모릅니다. 자,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쓰면 답이 되는데 조건에 맞지 않게 틀리게 썼다면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이것까지 답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그 넘어서까지 답으로 인정해 줄 수 있고 자, 이 범위는 결국 출제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건 미지의 영역이다. 물론 제 주관적인 판단에서 자, 6이나 6kN이나 어차피 본질적인 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정도는 맞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되지만 자, 결국 이런 건 출제자의 기준에 맡겨야 한다. 출제자의 주관이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트러스 교량에 힘이 작용하고 있다면 반력은 A 지점과 H 지점에서의 반력이 있겠죠. 자, H 지점의 반력을 구하여라. 우리 H 지점의 반력을 구하려면 어떤 지점의 힘의 평형 방정식, 어떤 지점의 이 모멘트 합력은 0이다. 자, 이런 공식을 써서 구하면 될 건데, 자, H 지점의 모멘트를 구하면, 자, H 지점의 모멘트 합력은 0이다를 구하면, 자, 이러한 힘이 만드는 모멘트는 0이 되기 때문에, 자, 이 힘은 이 H 지점의 모멘트와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의 힘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자, 이 지점의 반력이기 때문에,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A 지점의 모멘트 합력은 0이다. 이런 공식을 써야겠죠. 자, A 지점에 영향을 끼치는 모멘트는 이 C 지점의 힘, 3 곱하기 거리 곱하기 힘이니까 24만큼의 이 모멘트를 만들어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힘도 이 지금 모멘트를 만들어내는데 얼마? 6 곱하기 8,
48만큼의 모멘트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요 H의 반력도 A 지점의 모멘트를 만들어내는데 자, 얼만큼? 총 12m 곱하기 요 반력 FH 만큼의 모멘트를 만들어낸다. 단위는 킬로뉴턴미터. 자, 근데 이 두 개는 둘 다 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만들어내지만 이 힘은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만들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두 개의 부호는 같지만 이 하나의 부호는 다르다. 24 더하기 48 빼기 12 곱하기 FH가 0이 되어야 한다. 두 개를 더하면 72. 자, 이 값도 72가 되어야 상쇄가 되니까 이거 얼마? 6이 되겠죠. 6kN이다. 답은 얼마? 6이 된다. 단위에 맞게 숫자만 쓰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우리 FG의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써라. FG의 부재력을 쓰라고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런 트러스에서는 각 절점의 이 X축압력은 0, Y축압력이 0 해서 하나씩 가면서 구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안 구해도 됩니다. 왜? 영부재이기 때문에. 자, 왜 영부재인가요? 영부재 판별법을 이야기 드리면 자, 어떤 절점에서 마주보는 두 개의 부재력이 존재하고 그 외에 다른 각도의 하나의 부재력이 존재한다면 그 다른 각도의 하나의 부재가 바로 영부재다. 이 부재의 부재력이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과정을 쓰면 됩니다. 자, 왜 영부재냐? 이 절점주에 X축 합력도 0이 되어야 하고 Y축 합력도 0이 되어야 하는데 자, X축 합력에 관여하는 건 이 두 개의 부재니까 두 개가 힘이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이 두 개에 의해서 상쇄가 될 것이다. 아직 0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근데 자, Y축 합력은 0이 되어야 하는데 Y축 합력에 영향을 주는 거 지금 FG 부재밖에 없죠. 하나의 부재의 부재력이 Y축 합력을 만들어내는데 그 합력이 0이 되어야 한다. 이 부재력 얼마?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풀이 과정은 이렇게 마주보는 두 개의 부재가 있고 그 외에 한 개의 부재가 있을 때 한 개의 부재의 부재력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 자, 만약에 내가 0부재인지 이거 모르겠는데 좀 헷갈리는데 한다면 계산을 해봐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자, 보면은 우리 절점 H부터 G까지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절점 H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H 지점에서의 Y축 합력은 0이다. Y축 합력에 영향을 주는 건 이것과 지금 FH의 Y축 불력이 있겠죠. 이게 올라가는 힘이면 직관적으로 자, 요건 내려오는 힘이어야 이 둘이 상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의 불력 길이가 5니까 5대 4대 3 5분의 4만큼 이 불력이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FH의 5분의 4가 6과 똑같아야 상쇄가 될 것이다. FH는 얼마? 자, 6 곱하기 4분의 5를 내주면 7.5가 되겠죠. FH는 7.5kN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방향은 역시 이렇게 미는 힘이 될 거예요. 누르는 힘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이렇게 누르는 힘이라면 절점을 누르는 압축력이라면 자, 역시나 이에 대한 불력 X축 불력도 자, 이렇게 누르는 힘이 되겠죠. 그럼 그걸 상쇄하기 위한 이 HG의 부재력은 자, 이쪽 방향 절점을 기준으로 당기는 힘이 될 것이다. 자, 이에 대한 7.5 곱하기 5분의 3을 해주면 4.5가 되겠죠. 이 불력 4.5가 자, X축으로 이렇게 미는 힘이 있다면 반대로 4.5 HG는 4.5에 당기는 힘이 있어야 또 이 힘이 상쇄가 되어 0이 될 것이다. 자, 절점을 기준으로 4.5에 당기는 힘이 있다면 반대쪽도 똑같죠. 절점을 기준으로 4.5에 당기는 힘이 생긴다. 그렇다면 역시나 이걸 당긴다면 이쪽도 4.5로 이렇게 쭉 당기는 힘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 X축 합력이 0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Y축 합력은 역시나 이거 하나만 영향을 주니까 이 부재력 얼마? 0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됐건 뭐 쭉 해봤자 똑같은 이유로 영부재가 된다.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솔린 자동차의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밑줄친 기역의 주요 기능을 한 가지 서술할 것. 괄원의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밑줄친 니을을 열 전달 측면에서 한 가지 서술할 것. 괄원의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자, 동력 전달 장치는 차량의 주행을 위해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구동바퀴까지 전달하는 장치로서 엔진 종감속 기어 자재임, 무엇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무엇은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 장치로서 원활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구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 일단 이렇게 쭉 동력 전달 장치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자재이음의 기능을 쓰라고 했죠. 주요 기능을 써라. 자, 자재이음. 우리 추진축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자재이음, 슬립이음. 자재이음은 유니버설 조인트, 슬립이음은 슬립 조인트라고 하는데 이 슬립 조인트는 자동차의 추진축의 길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자동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끼익하거나 아니면 급가속을 할 때 이 길이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그 길이 변화에 대응하는 것, 길이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슬립 조인트다. 자, 그럼 유니버설 조인트, 자재이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재이음은 이 추진축의 각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 각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 한쪽 바퀴가 장애물에 올라가서 각도가 변화해도 안정적으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재이음, 유니버설 조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각도 변화가 있어도 회전력 전달이 가능하다. 동력 전달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써야 되는데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갖는 장치. 자, 요거 뭐죠? 클러치의 기능이죠. 클러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거다. 동력을 전달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이다. 자, 클러치가 원활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구비 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클러치는 동력을 전달하거나 차단하니까 동력을 잘 전달해야 한다. 자, 이런 구비 조건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열 전달 측면에서 한 가지 서술할 것. 열 전달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구비 조건이 아닌 열 전달 측면에서 서술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다? 열 전달 측면이니까 열을 잘 전달해야 되는가? 아니면 열을 잘 전달하면 안 되는가? 이걸 판별하라는 문제예요. 자, 우리 클러치는 동력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클러치가 온도가 높아지면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페이드 현상 같은 이상 현상이 일어나 마찰 계수가 저하될 수도 있겠죠. 동력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열을 빨리빨리 전달하고 빨리빨리 방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 전달 측면에서 구비 조건 뭐다? 열 전달력이 커야 한다. 네, 뭐 그걸 좀 전문 용어로 방열성이 좋아야 한다. 열 전도성이 커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겠죠. 마찰 중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외부로 방출하기 위해 우수한 열 전도성 혹은 방열성, 자,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한다. 열 전도성이 커야 한다. 자,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디귿은 엔진의 출력을 자동차의 주행 속도에 알맞게 바꾸어 엔진의 회전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장치로서 도로의 상태, 주행 속도, 적재 하중 등에 따라 자동차에 필요한 구동력은 이 장치를 통해 증감될 수 있다. 자, 우리 출력이람은 회전 속도 곱하기 토크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이 각속도 곱하기 토크는 회전력이죠. 토크는 회전력. 회전력이 증대하거나 감소한다는 건 결국 이 회전 속도를 변화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회전 속도를 변화시켜서 회전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자,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는 장치 뭐다? 변속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 변속기에서 한 번 하고 또 종감속 기어에서 한 번 더 하는데 이 종감속 기어는 여기 나와 있고 지금 디귿을 이 클러치 바로 뒤에 있는 장치를 물어보기 때문에 변속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디귿. 이 속도를 바꿔주는 거 변속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는 RC 병렬 회로의 교류 전압을 인가한 회로로, 자, 나는 가의 회로에 사용된 저항 아래 색띠를 나타낸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자, RC 병렬 회로죠.
12V가 있고, 자, 전류가 이렇게 나눠지는 병렬 회로이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저항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저항을 저항 색띠로 나타낸 것이죠. 3000옴을 색띠로 나타낸 것이다. 자, 괄원의 기역에 해당하는 띠 색깔을 쓸 것. 단 오차율은 무시한다. 가회로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쓸 것. 가회로에서 합성 임피던스 크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쓸 것. 자, 기역에 해당하는 띠 색깔을 쓰라고 했는데 우리 이 띠 색깔이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가? 자, 이거 공부했죠. 3000kΩ이니까 3kΩ이니까 3000옴을 가리키고 이 색깔이 지금 3000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앞에 두 자릿수가 나오고 곱하기 10의 몇 승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얼마냐?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술 임용을 준비하면 무지개 색깔 대신 빨주노초 파남보 대신 검갈 빨주노초 파보 회휜 이렇게 암기해야 합니다. 검갈 빨주노초 파보 회휜. 자, 검갈 빨주 0, 1, 2, 3 그러니까 이건 3이 됩니다. 자, 검 0이 되겠죠. 자, 이게 3000이어야 되는데 30 곱하기 뭐가 3000이 된다? 100이 되어야겠죠. 10의 2승. 그러니까 0, 1, 2 검갈 빨간색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긴 빨간색이 들어가야 된다. 자, 이 금색은 오차를 나타내는데 오차율은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 가회로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쓸 것. 가회로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써야 되는데 자, 12V가 지금 이렇게 쭉 전류를 만들어서 가다가 전류가 나눠지게 되겠죠. 이거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 어떻게 구하냐? 전체 전류 구해서 얼만큼 나눠지는지 구하면 되냐? 아니죠. 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니까. 지금 전압이 다른 곳에 걸릴 일이 없기 때문에 12V가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린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저항이 3000옴인데 12V가 걸려있다? 3000분의 12. 그러니까 0.04A가 흐른다고 볼 수 있겠죠. 0.04A가 흐른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역시나 단위이다. 0.04A가 흐르는데 미리암페어 단위로 쓰라고 했으니까 얼마? 4mA가 되겠죠. 네, 4mA가 된다. 가회로에서 합성 임피던스 크기를 풀이 과정과 함께 써라. 자, 합성 임피던스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 이게 만약에 직렬이라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냥 둘의 벡터적인 합을 구하면 되는데 자, 병렬이죠. 병렬이라도 우리 풀이 과정을 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풀 수 있다. 병렬일 땐 어떻게 구한다? 전체 합성 임피던스는 각 저항의 역수의 합이 된다. R분의 1 더하기 XC분의 1이다. 자, 그래서 3000, 4000을 대입하면 되느냐? 네,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저항이 아닌 용량성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위상이 존재하죠. 그냥 4000이 아닌 마이너스 J 4000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대입을 한다면 3000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J 4000분의 1이 되겠죠. 자, 요거 그대로 계산해도 되지만 마이너스 J를 좀 위로 올려주는 게 편할 거예요. 위아래 J를 곱하면 J 곱하기 J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겠죠. 자, 위에 J만 남는다. (3000분의 1) 더하기 (4000분의) J가 된다. 자, 그러면 요거 우리 12000으로 묶어주면 12000분의 4가 되고 더하기 J 3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좀 우리 합산해 줬는데 이게 바로 합성 임피던스냐? 아니죠. 합성 임피던스분의 1이죠. 그럼 이거를 뒤집어야 합성 임피던스가 되겠네요. 합성 임피던스는 4 플러스 J 3분의 12000이 된다. 자, 근데 요거 J를 일단 위로 좀 올려준다면 위아래에다가 4 플러스 J3의
4-j3을 곱하면 자, j가 위로 올라가겠죠. 일단 좀 어려워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j3을 해주면 된다. 자, 요거 해주면 아래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인데 자, 4의 제곱 빼기 이 j3의 제곱인데 j3의 제곱은 얼마다? 3의 제곱은 9가 되고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6 마이너스 9니까 요거 계산하면 25가 나옵니다. 25가 나온다. 25분의 12,000 가로하고 4 마이너스 j3이다. 자, 요거 계산하면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 1920 마이너스 j1440이 된다. 자, 이거 벡터적인 합을 구하면 되겠죠. 요 마이너스 j라는 게 결국 위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1920과 1440의 벡터적인 합 1920 제곱 더하기 1440 제곱을 루트 씌우면 2400이 나오게 됩니다. 요렇게 구할 수 있다. 아이고, 근데 시험장에서 이거 제곱하고 제곱해서 루트 씌우는 게 그게 좀 쉬울까요? 좀 어렵지 않나요? 자,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그대로 이 값을 환산해도 됩니다. 4 플러스 j3 이거 자, x축으로 4고 y축으로 3만큼이니까 뭐가 된다? 5가 되겠죠. 3대 4대 5가 된다. 12,000을 5로 나눈 값 2,400이 될 것이다. 요렇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정답은 2,400을 쓰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것보다 단위이다. 킬로옴으로 써라. 그래서 얼마? 2.4kg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2.4kg이다. 풀이 과정은 역시나 아이고, 자, 요런 풀이 과정을 쭉 쓰면 된다. 자, 가는 논리회로이고 나는 불함수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가는 논리회로 나는 그에 대한 불함수이다. 나는 별개의 불함수이다. 자, 작성 방법을 보니까 가에 대한 논리식을 쓰고 다음의 표를 답안지에 그린 후 출력값이 1이 되는 입력값을 표에 써넣을 것. 자, 나는 논리게이트 수가 최소가 되도록 간략히 쓰고 이를 논리회로로 그릴 것. 자,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 이 논리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 기본적인 논리회로이다. 논리곱, 논리곱, 논리합이다. 자, AB의 곱, AC의 곱을 합 더해준 것이다. AB의 곱, AC의 곱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도 되고 내가 한번 이렇게 다듬어도 된다. A, BC로 이렇게 다듬어도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논리식은 자, 요거고 이 출력값이 1이 되는 입력값을 표에 써 넣을 것. 자, 우리 지금 이 값이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A끼리 묶으면 자,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식이 나오는데 자, 요 식의 답이 1이 되기 위해선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가? 무엇 A와 무엇의 곱이 1이 되어야 한다? 자, 뭐와 뭐의 곱이 1이 되려면 둘 다 1일 때만 1이 되겠죠. 무엇과 무엇의 곱이 1이 되려면 A와 B 더하기 C의 값이 둘 다 1일 때 1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A는 무조건 1이 되어야 하고 B 더하기 C도 1이 되어야 한다. 자, B 더하기 C가 1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1이 되어야겠죠. 0, 1이거나 1, 0이거나 1, 1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1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를 그려 넣으면 된다. 자, 나를 논리게이트 수가 최소가 되도록 간략히 쓰고 이를 논리회로로 그릴 것. 자, 나를 일단 최소가 되도록 써야 되는데 xy 플러스 xy 플러스 xz 이렇게 풀어서 쓴 다음에 이걸 좀 최소로 하는 방법 없나 봤더니 xy 더하기 xy 우리 부울대수식 a 더하기 a는 a다. 자, 이런 거 배웠죠. 하나가 사라진다. 자, 그래서 xy 더하기 xz가 됩니다. 자, 요거 좀 묶어주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묶었는데 혹시 이것도 답이 되나요? 자, 잠시 뒤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져간 xy 플러스 xz xyz 자, 이렇게 묶었는데 자, 이걸 논리회로로 그릴 것. 아래 거를 논리회로로 그리면
yz에서 자, yz를 일단 더하고 그것과 x를 곱한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위에 거를 그리면 xy를 곱하고 또 xz를 곱하고 그 다음 두 개를 더한 게 되겠죠. 그러면 논리 게이트 수가 이건 두 개밖에 없고 이건 세 개가 되니까 자, 이거 아니죠. 논리 게이트 수가 최소가 되도록 쓰라고 했으니까 자, 이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뭐다? 요게 된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한번 묶어주고 안 묶어주는 게 뭐가 큰 차이가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논리 게이트 수가 최소가 되도록 쓰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공 A 풀어봤고 잠깐 쉬었다가 전공 B 계속 풀어보겠습니다.